자, 이어서 우리는 제6강이 되겠습니다. 6강 교재 페이지 20쪽 제3절 주택의 공급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아파트 같은 걸 지어가지고 이제 분양할 때 너무 가격을 많이 받지 말거라. 또 분양 받는 사람들은 투기하지 말거라. 또 가짜 소리 만들어가지고 뭐 가점제 이렇게 하지 말거라 등등 다양한 걸 갖다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분양 질서를 바로잡는 거 있죠. 그런 제도인데 올해도 뭐가 나오냐면 투기과열지구 같은 게 투기과열지구 나왔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여기 있죠. 투기과열지구. 자 보겠습니다. 1번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 많이 들어봤죠. 이 분양가 상한제 원조는 언제냐면 노무현 정부 때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됐습니다. 그때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어쨌든 뭐 부동산 가격이 잡겠다고 다양한 그 정책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공공택만 분양가 상한제에다가 말기에 가가지고는 민영택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게 된 거예요. 말기에. 그러면서 그 도입되면서 입법 예고를 해놓으니까 그 업자들이 건설회사들이 얼른 그것이 시행되기 전에 막 분양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그 분양해 놓은 것이 특별히 중대형 아파트 같은 것이 분양이 안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아파트 값이 힘을 못 쓰다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중대형 아파트 산 사람들 많이 손해를 봤어요. 근데 요즘은 또 다시 또 이렇게 아파트 값이 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형편이죠. 어떠네? 그래서 이 말기에 가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도 분양가 상한제이지만은 노무현 정부 말기에 민영택도 분양가 상한제 거리도록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민영택은 분양한제 풀자 했는데 뭐 결국엔 못 풀었어요. 일부만 풀어주고 전체적으로 못 풀어주고 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조금 풀어줬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일단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택 보통 분양하는 거죠. 이럴 때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는 분양가격 이하, 한마디로 분양가 상한제 걸린다는 얘기죠. 어떤 주택을 지을 때 그럼 분양가 상한제 걸리냐? 많이 받으면 안 되느냐? 첫째, 공공택지 지을 때. 공공택지 짓는 아파트는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 걸립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공공택지가 아니더라도 걸린 경우가 있어요. 2번, 공공택지 외의 택지인데 공공택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걸리냐?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가지고 국토교통부장이 정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해놓으면 공택지가 아니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걸리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외, 요거는 분양가 상한제에서 빼준다. 여기 이명박 정부 때 들어간 거예요. 이 세 가지 빼줍니다. 첫째, 도시형 생활택. 도시형 생활택 중에서 가장 뭐가 있죠? 중요한 것이 원명택이죠. 그 원명택은 분양까지 안 걸려요. 이게 안 걸립니다. 그래서 싼 것 같아도 이게 평수가 작아서 싼 것 같으면 되게 비싼 거예요. 사실상은. 두 번째, 경제 자유구역에서 지을 때. 세 번째, 관광 특구에 짓는데 5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일 때. 이렇게 세 가지에 해당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 안 걸리기 때문에 비싸게 팔아도 괜찮아. 이런 데는. 왜? 2번, 3번은요, 사실상 서민들이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투기과열지구는 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특별히, 이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주거정책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정하거나 하는 게 무슨 지역이냐, 무엇이라 부르냐,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주관식 나온 적이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한마디로 주택가격을 잡으려고 정해놓은 게 투기과열지구입니다. 너무 많이 뛰니까. 그러면 이 투기과열지구는 누가 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해놓으면 어떻게 하냐면 분양가 전매가 금지되는 거예요. 분양가가 죄송합니다. 분양권 같은 거 있죠? 전매 같은 게 일정 기간 금지돼요. 지정 대상 지역.
도대체 어떤 지역을 그렇게 정할까? 보니까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더라.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 가격, 주택 보급률 등등등 여건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여기다가 투기 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거예요. 지정권자 누군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올라가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때는 시도지사 의견 드려야 되고 시도지사가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됩니다. 왜 나오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마다 야 여기를 풀어줄까 말까를 재검토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지역에 대해서 야 풀어줄까 말까를 갖다가 재검토하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이거 해제되겠다 이럴 때는 지체 없이 해제하고 공고합니다. 다만 이걸 갖다가 검토할 때는 내부적으로 뭘 치냐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한다.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하는 거죠. 세 번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은 자기네 지역에 해제되는 게 좋아요? 계속 있는 게 좋아요? 해제되는 게 좋죠. 그래서 해제해달라고 누구한테 요청하냐면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한테 좀 해제시켜서 요청합니다. 그러면 4번에 그 요청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는 며칠 내? 40일 체크. 40일 이내에 주거정책 심의 거쳐가지고 해제 여부를 결정해가지고 통보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돌아간다. 세 번째, 전매금지입니다. 전매금지. 3번, 전매행위 제한. 이게 전매금지 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 그래서 주택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 입주권 같은 거죠. 분양권 같은 거. 이걸 갖다가 10년 범위에서 제한하게 되는데 괄호 주의하세요. 매매도 금지됩니다. 전매 금지할 때는 증여도 금지됩니다. 그런데 뭐는 괜찮으냐? 거기 상속은 괜찮다. 상속의 경우는 제한다. 상속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잖아요. 여러분들 상속할 때 돌아가셔서 상속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분을 상속인이라 불러요? 피상속인이라 불러요? 재산 남기고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이라고 하죠. 피상속인. 이분은 이제 이렇게 하늘나라 가신 분이에요. 그런 걸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가셨나? 이렇게 하시고 가고. 요거는 자손들이 상속받는 거죠. 이게 상속인데 요 상속은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어요. 이분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상속도 처벌받는다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기 전에 아파트 분양권 갖고 있었어요. 그럼 돌아가시면 이 상속이 처벌받는다면 이 아들들이 말려야 돼요. 돌아가지 마세요. 우리 다 처벌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상속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 상속은 안 걸린다. 제외한다. 이렇게 나오죠. 상속은 제외한다. 또 알선도 걸려요. 중개업자 있죠? 알선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전매 금지되는 게 몇 군데가 있냐? 모두 4군데입니다. 4군데. 첫째, 지금 배웠던 투기과열지구. 두 번째,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게 표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 조정대상지역. 세 번째, 지금 배운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하고 일본의 투기과열지구하고 겹쳤다. 그때 뭐를 볼까요? 투기과열지구를 볼까요? 분양가 상한제를 볼까요? 3번에 있어. 투기과열지구하고 분양가 상한제 겹쳤어요. 뭘 봐야 될까요? 분양가 상한제를 볼까요? 투기과열지구를 볼까요? 그때는 분양가 상한제로 봅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봅니다. 뒷부분 나오죠? 거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거나 공공택지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분양가 상한제 지원주택이다. 그렇죠? 어쨌간에 분양가 상한제가 원적으로 있으면은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입니다. 원칙적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다?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이죠. 이 세 가지. 자, 어쨌든 네 가지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조성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지역, 그 다음에 공공택지, 외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거. 공공택지 말고 나머지 여기서. 이럴 때 이 네 가지에 해당할 때가 바로 뭐다? 분양가 상한제 걸립니다. 네. 이 네 가지가 분양가 상한제 걸리게 되겠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하죠. 그래서 네 가지 경우 분양가 상한제 걸린다.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건 1번의 투기과열지역하고 3번의 분양가 상한제 제일 많이 봅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2쪽 위에 올라갑시다. 공급시설 교란 금지. 공급질서 교란 금지는 뭐냐면은 일반인이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술수를 쓰는 거예요. 이게 걸린다. 걸리면 안 된다죠. 이게 걸리면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거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그리고 아까 분양가 제한 있죠. 이거 전매 금지 있죠. 전매 금지 걸려도 똑같아요. 전매 금지 걸려도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법정형. 이 공급시설 교란 금지도 이 일반인이 분양받으려고 가짜로 뭐 이렇게 남의 통장 사거나 남의 조합 명의 이런 거 있죠. 이것도 똑같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인데 어쩌다 걸린가 봅시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이 법은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 공급대를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위해서 다음 언어에 해당하는 증서, 질, 양도, 양수 주의하세요. 양도 넘기는 겁니다. 양수는 사들이는 겁니다. 양도는 넘기고 양수는 사들이는데 이때 걸리는 게 뭐냐? 매매에 걸립니다. 증여도 걸려요. 공짜로 주는 것도 걸려요. 공짜로 주는 것도 걸립니다. 그런데 뭐는 안 걸리냐? 그때 상속과 저당은 괜찮다. 상속과 저당은 괜찮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때 상속, 저당은 안 걸린다. 상속과 저당 안 된다. 그래서 팔아먹거나 사거나 두 가지 걸렸죠? 또 걸립니다. 알선, 중개하거나. 알선도 걸려요, 이거. 중개하거나 또는 이런 거를 위해서 광고에도 걸려요. 광고에도 걸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벼룩시장 같은데 청약통장 삽니다. 이런 거 있죠? 원래 걸려요. 근데 요즘은 청약통장 삽니다. 그러지 않고 청약통장 상담합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어쨌간에 이게 통장 같은 거 이런 거 산다 판다 이거 걸려요. 광고도 걸려요. 그래서 걸리는 게 뭐냐? 첫째, 1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이게 뭐냐면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주의. 조합원주의입니다. 조합원주의. 남의 조합원 명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입주자 저축증서. 이게 뭐냐면 청약통장. 청약통장. 아시죠? 통장 다 갖고 계시죠? 청약통장. 세 번째, 주택상환사채. 네 번째, 기타. 기타가 뭐가 있냐면 이제 처가미 딱지 같은 거, 이주 딱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있어요. 처가미 딱지 같은 거 있습니다. 이주 딱지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걸 남의 명의로 사가지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옛날에 뭐 많이 했냐면 대수가 센 데를 뭐 많이 사들이죠? 일단 빌려가죠? 이번에 입주자 저축증서 통장을 쑥 걷어들여요. 업자들이 쭉 걷어들여가지고 당첨되면 돈을 많이 주고 일단 빌려 쓴 사람도 얼마 조금 줘요. 그래도 지금 다 불법이죠. 그죠? 불법이죠. 그러면 여기 걸리면 어떡하냐? 2번 금지행위 위반 조치입니다. 걸리면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사업체가 그 지위를 무효, 앞으로는 그거보다 신청 못하게 해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혹시 당첨돼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걸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발각되면. 너 가짜로 들어왔지? 남의 통장 들어왔지? 계약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위를, 그러니까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계약을 한 걸 취소할 수도 있다. 여기 취소는 사실상 민법상 표현을 한다면
해제가 되는 거예요. 해제. 그죠? 민법상 표현하면 해제죠. 해제는 소급해서 효력 없애는 버린 거죠. 그래서 증서나 거기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거짓으로 부정방법으로 증서나 지위를 주택을 공급한 자 이런 거 한마디로 부정이한 자죠. 이런 거 됩니다. 23페이지 옆에 갑시다. 이제 제4절 리모델링. 전에는 리모델링이 여기저기 막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주택법을 새로 개정하면서 이 한 곳에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 잘한 거예요. 리모델링 규정이 여기저기 막 있었어요. 이걸 한꺼번에 모은 겁니다. 사절로. 그래서 요즘은 이 법을 만든 사람들도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싹 모아놨습니다. 법에다 한 곳에 모아놨어요. 봅시다. 리모델링. 리모델 허가 기준. 갑자기 왜 허가가 나올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리모델링 조합 만드는 거하고 리모델링 허가 받는 건 달라요. 저도 이번에 영화를 봤는데 뭐 범죄 도시인가요? 그거 봤대요. 범죄 단체를 조직하는 거하고 그 범죄 단체에 가서 직접 가서 협박하는 건 달라요. 조직과 실행은 달라요. 실행할 때는 막 가서 막 이렇게 몽둥이로 하죠. 리모델링 조합 만들 때는 앞에서 배웠죠. 뭐 받는다고 배웠죠? 리모델링 조합 만들 때 인가받는다, 신고한다. 원칙적으로. 리모델링 조합할 때 인가받아야 신고해요. 인가받는다 배웠잖아요. 누구한테? 시장 소출한테. 그때 전체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3분의 2 각동 과반수 의결이고 한동할 때는 3분의 2 결의라고 했잖아요. 그 조합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 만드는 조합이 이제 리모델링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따로 허가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허가 받냐? 시장, 군수, 군장. 조합 만드는 거하고 이미 만들어진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받는데 여기는 리모델링 허가 받으러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간다? 시장, 군수, 군청한테. 이때 이제 실제 리모델링 하는 거 이제. 하기 위해서는 얼마 도입하느냐? 도입하는데 나 전체 75% 이상 각동 50% 이상 동의받아서 리모델링 착수하게 되는 겁니다. 리모델링 허가받는 겁니다. 표. 근데 한동할 때는 75% 이상 동의받아야 돼요. 한동할 때는. 단지 전체 할 때는 전체 75% 이상 각동 50% 이상. 한동할 때는 75% 이상 동의받으면 리모델링 허가받으러 갈 수 있어요. 누구한테 갈까요? 시장, 군수, 군장. 이것이 완화된 거예요. 전에는 75%가 아니라 80%였어요. 80%가 75% 좀 낮춰졌어요. 조금. 왜?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됐습니다. 자, 밑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아까 세운다고 배웠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때 사람들이만 몰려들 거 아닙니까? 그거 기본계획 세웁니다. 누가 세웁니까? 1번.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이 몇 년 단위? 10년 단위. 10년 단위 수입니다. 다만 2번. 도시 과밀화 우리가 적다. 그때는 안 해도 괜찮다.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3번. 원래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3번에 대도시가 아닌 시장도 문제가 많다 이거. 그때 수립해야 됩니다. 사람이 막 몰려든다. 일단 수립해야 됩니다. 네 번째. 리모델링 기본계획 작성 기준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입니다. 다섯 번째. 재검토합니다. 아까 10년 단위 세웠죠? 몇 년마다 재검토합니까?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서 아까 세웠던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10년 단위, 밑에 5년마다 이 숫자 외워놔야 돼요. 주관식 나오면 위에 10, 밑에 5 있죠? 여기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1번에 10년 단위, 5번에 5년마다 이런 거. 이런 건 주관식 나올 수 있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도시장은 인구가 몇 명 이상이라고 했죠? 50만 이상, 50만 이상. 자, 이어서 24쪽 제3장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몇 문제 나오냐? 8문제. 그리고 8문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주관식 단답형이 3문제 내외. 3문제 내외. 8문제 나오고 주관식 단답형이 3문제 내외에 나옵니다.
한 서너 문제 잡으면 돼요. 3문제 혹은 4문제 잡으면 됩니다. 이 공동태 관리법은 실무하고 100% 겹쳐요. 실무에서 배운 거 그대로 똑같습니다.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실무에서 다 써먹어서 해요. 알겠습니까? 100% 겹칩니다. 공동태 관리법은 100% 배웠던 게 나옵니다. 봅시다. 거기 공동택이란 뭐냐? 여기서 아까 주택법상 공동택하고 건축법상 공동택하고 이 법상 공동택은 다 달라요. 아까 주택법은 3개였죠. 건축법은 4개였죠. 여기 뭐냐? 여기서 말하는 공동택은 1번 주택법상 공동택 3개를 얘기한다. 일단 3개 들어가고 주택법상 공동택 3가지 뭐였죠? 아파트, 연립택, 다세대주택. 기술 빠지죠? 거기에다가 또 있어요. 여기서 공동택은 주상복합. 2번은 주상복합입니다.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걸 같은 건물을 지은 거.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들어간다든가 아파트하고 상가 들어간 거 있죠? 그것도 역시 공동택으로 봅니다. 3번째, 부대시설, 봉시설도 공동택으로 봅니다. 경로당, 또 뭐가 있죠? 또 뭐 여러 가지, 관리사무소 등등등 있죠? 이것도 뭐로 본다고요? 공동택. 그러니까 이 법에서 공동택 그러면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부대시설, 봉시설도 들어가는 개념이고, 주상복합 같은 것도 들어가는 개념이고, 순수한 공동택도 들어가고, 한마디로 공동택 관리법상 공동택은 범위가 되게 넓구나, 되게 많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의무관리상 공동택 이거 배웠죠? 이거 시험지에 나왔어요. 2017년도 시험지 쉽게 나왔어요. 다음 중 의무관리상에 속하지 않는 걸 뭐냐 이렇게. 이거 실무에서 배웠죠? 첫 번째 보는 게 이거니까. 그래서 의무관리가 모두 몇 개 있죠? 4개 있죠? 그래서 그냥 있는 건 몇 세대 이상이고 3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승강기, 중앙집중, 지역난방, 주상복합은 몇 세대 이상 돼야 되고 150세대 이상. 이게 되죠? 이것이 의무관리 대상이고 이미 들어봤죠? 지금 들어보고 이야 신기한 게 있네. 그렇지 않죠? 이거 시험지 나왔어요.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 의무관리 대상은요 2가지로 관리하잖아요. 자치 관리하든가 또는 위탁 관리하든가. 위탁 관리는 누구한테 맡기는 건데 주택 관리업자한테 맡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공동택 단지 아까 배웠잖아요. 2개 그렸죠? 이렇게 대지를 조성하는 것도 공동택 단지고 진짜 단지도 공동택 단지다. 다만 가운데 뭐가 나면 안 된다? 철도 같은 거, 고속도로 같은 거, 20m 이상 도로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혼합주택단지. 혼합주택단지는 분양주택하고 임대택이 섞여 있는 거예요. 분양주택과 임대택이 섞여 있는 겁니다. 전에는 분양주택과 임대택이 섞여 있으면 어느 것 위주로 관리해버렸냐면 분양주택 위주로 관리를 해버렸어요. 지금은요 서로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해야 됩니다. 분양주택과 임대택이 섞여 있으면 서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입주자, 사용자 배웠죠? 입주자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면 나를 대리하는 부인 또는 나의 아들, 손자,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 뭐라고요? 입주자가 되는 거예요. 사용자. 사용자는 세든 사람 같은 거 전세권자 얘기했죠. 그래서 동대표법 볼 때는 누구만 동대표가 될 수 있다? 입주자만 될 수 있죠. 그럼 나의 부인은 동대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소유자라면 될 수 있어요. 다만 그때는 나중에 말겠지만은 위임장을 서면으로 줘야 돼요. 서면으로. 구두로 하면 안 되고 서면으로. 사용자는 세는 사람인데 사용자는 동대표 뽑을 때 투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투표권 있어요, 없어요? 사용자 투표권 있죠. 선출은 될 수 없어도 투표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주자하고 사용자를 합쳐서 실무에서 배웠죠. 뭐라고 부른다? 입주자하고 사용자를 밑에 7번 뭐라고 부른다? 입주자 등 그러잖아요. 입주자 등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 배웠던 거예요. 실무에서. 올라가서 입대위. 입대위는 뭐가 모였을까요? 동대표들이 모였죠. 소위 동별 대표자들이 모인 모임이 입주자 대표이죠.
가지고 자치의결기구죠. 이건 입주자 대표를 앞으로 강의할 때 입대위 그리겠습니다. 근데 주관식 나올 때 입대위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입주자 대표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근데 입대위는 말이죠. 이거는 자치의결인데 이거는 둘 수 있다, 두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음 관리계약. 한마디로 뭐다? 무슨 지방에 가서 화투를 치더라도 무슨 규칙이 있죠? 이 아파트 주민들이 지켜야 될 규칙입니다. 이걸 자치계약입니다. 이게 바로 공동택 관리계약입니다. 그럼 세든 사람은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세든 사람.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 입주자 등 그랬잖아요. 입주자 등이 정한다. 입주자 등이. 관리체. 관리체는 아까 우리가 주택법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1번은 자치관리할 때는 공동택 관리사무소의 관리체이고 2번은 남기기 전에 지자마자 있죠? 지자마자 누가 한다? 그 업자가 그대로 하잖아요. 그죠? 3번은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 위탁관리. 4번은 임대택 할 때 임대사업자가 직접 하는 것이고 4번은 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직접 하는 겁니다. 5번은 임대관리업자가 또 임대관리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한테 맡은 거예요. 임대관리업자가 내가 대신해 줄게요. 그때는 임대관리업자가 관리체가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 뭐라냐면 주택임대관리업자라고 해요. 예. 이렇게 관리체가 모두 몇 개가 있다고요? 5개. 5번은 요번에 들어갔어요. 5번은 작년까지만 4개였어요. 5번은 요번에 들어간 겁니다. 다음 주택관리사하고 주택관리사. 이건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시험 보아서 합격하는 건 뭐라고요? 주택관리사보. 4가 되려면 경력이 있어야 되죠. 소장 3년, 기타 직원 5년이죠. 그래서 이 주택관리사하고 보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주택관리사 등 그래요. 주택관리업. 거기 의무관리상 공동택 관리 위하여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위하여 주택관리업이다. 이걸 하는 업자가 주택관리업자예요. 그런 거죠. 이 주택관리업자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해요. 시장, 군수, 구청장 등록하고 돈 벌어먹어요. 나오네. 15번. 등록한 자. 주택관리업자. 누구한테 등록한다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등록합니다. 장기성계획. 주유소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장기성 계획입니다. 이 장기성 계획에서 보수하려면, 교체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미리미리 적어놓는 게 뭐냐면 장기성 충당금이고, 들어봤죠? 장기성 충당금. 실무에서 들어봤을 겁니다. 임대택. 임대택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민간임대하고 공공임대가 있다고 그랬죠? 민간임대 근거법은 민간임대주택관특별법. 공공임대택의 근거법은 공공주택특별법. 각각 두 문제씩 나온다고 그랬죠? 각각 두 문제씩 나옵니다. 넘어갑시다. 26조.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에서는 임대사업자를 얘기하고 공공임대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사업자예요. 그러니까 민간임대에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자고 공공임대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사업자예요. 이게 민법 원리로 보면 임대인이에요. 임대인.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민법 원리로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대피. 분양택은 입주자 대피가 있었죠. 근데 임대택은 임차인 대피가 있어요. 근데 이 임차인 대피는요, 구성할 수 있다요. 재량이에요. 임의기간입니다. 필수기간은 아니에요. 임의기간입니다. 다른 법률과 함께. 공동택 관리에서는 일단은 공동택 관리법이 우선하고 거기 안 나오면 주택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임대택은 일단은 민간임대특별법 또는 공공주택특별법에서 따라가고 거기서 안 나오면 다시 이 법으로 옵니다. 이 법이 그러니까 즉 이 공동택 관리법이 임대주택법의 친정이나 마찬가지야. 거기서 정하자면 이쪽으로 오니까. 제2절 공동택 관리. 실무에서 누차 들어봤을 텐데 첫째, 관리 방법. 관리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무슨 방법? 위탁관리, 하나는 자치관리죠. 위탁관리를 뭐라 하냐 거기?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한다. 자치관리는 자치관리하게 되고. 그렇죠? 둘 중에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는 뭐가 많죠?
위탁관리가 많죠. 즉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기는 게 많죠. 그래서 주택관리업자 맡기면 그 회사가 소장님을 파견해요. 파견합니다. 첫째, 자치관리. 자치관리는 파견 받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소장 뽑아요. 입주대표에서 소장 뽑습니다. 소장 뽑아요. 광고 내가지고 뽑아요. 뽑습니다. 몇 개월 내에 소장 뽑아서 관리기를 만드느냐? 6개월 내에 이 자치관리기를 만들어야 돼요. 6개월 내에. 요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자치관리를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변경했다. 이때는 위탁관리 끝날 때까지 자치관리를 구성해야 된다. 이게 당연하죠. 위탁관리, 자치관리 안 한대요. 업자한테 맡긴대요. 맡길 때는 거기 다음 기준에 따라서 주택가를 선정한다. 자기 친구 시키면 안 돼요. 자기 친구 업자 시키면 안 돼요. 기업 어떻게 합니까? 전자입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공정하게. 다만 전자입찰 방식이 곤란할 땐 다른 방법도 있긴 있어요. 두 번째, 그래서 이제 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관리업자 맡겨놨어요. 그 맡겨놨더니 뭐 계약 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이었다. 맡겨놨더니 엉망이에요, 엉망. 그래서 다음에 이제 기간 끝났으니까 다시 이제 업자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엉망이 업자가 또 들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 기존의 그 엉망인 주택관리업자 참가를 제한하도록 이때에 요구할 수 있다. 입주하다면 이 양반 입찰에 못 들어오게 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엉망이니까. 그때 입대에는 당신 이제 그만 입찰에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요구에 따라야 된다. 올라가서 세 번째, 공동관리, 구분관리. 아파트가 작을 때는 묶어서 할 수도 있고 크면 쪼개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묶어서 하는 거를 공동관리, 쪼개서 하는 거를 구분관리 그래요. 쪼개서 할 때는 500세대 이상입니다. 쪼갤 때는 구분관리 할 때는 500세대 이상이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공동관리 할 때는 묶어서 할 때는 1500세대 이하입니다. 1500세대 이하가 공동관리고 원칙적으로 구분관리는 500세대 이상씩 쪼갭니다. 그리고 2번 공동관리 할 때는 단지별로 입자동의 과반수 서면동의 받아야 됩니다. 단지별로. 나 싫어요. 그럼 공동관리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고요. 공동택 관리기구. 이 관리기구는 아까 거기 자치관리기구하고 같아요. 관리기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혼합주택단지 관리. 혼합주택단지 뭐하고 섞였죠? 분양태하고 임대태 섞였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 이때는 공동으로 결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양택은 누가 나올까요? 대표로 누가 나옵니까? 분양택은 대표로 누가 나와요? 거기 보니까. 입주자 대표가 나와요. 그러면 임대아파트는 누가 나옵니까? 임차인 대표가 아니라 누가 나옵니까? 거기 임대사업자가 나와요. 대표로. 그래서 앞에 보니까 입주자 대표와 임대사업자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임차인 대표가 아니에요. 그 대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대표가 있는 임차사업자는 미리 임대사업자하고 협의해야 돼요. 야, 내가 대표로 나가는데 야, 임차인 대표 니들 할 말 있으면 해. 이렇게 밑에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 왜냐면 임차인 대표 못 나가니까. 누가 나가니까? 임대사업자가 나가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다 그냥 사실적인 얘기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관리 이관. 자, 1번. 아파트를 지은 사업체는 아파트를 지은 사업체입니다. 의무 관리 대상 공동택을 건설한 사업체는 영구히 그 삼성물산에서 관리합니까? 삼성되면 아니죠. 언제까지만 관리하느냐? 입주 예정자가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하면 돼요. 원칙적으로. 근데 실질적으로는 더 걸립니다. 여기 그렇게 됐지만 실제로 왜냐면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과반수가 들어왔을 때 그제서야 입주자들한테 통지하거든요. 야, 니들 300세대지 200세대나 들어왔어. 과반수 넘었으니까 빨리빨리 입대인 만들어라고 통보합니다. 그럼 그때면 3개월 입대인 만들어가지고 관리방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걸리는 거예요, 사실상은. 좀 더 걸립니다, 사실상은. 그럼 그동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 사업체는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길 수가 있어요.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길 수가 있습니다. 사업체가 기다리다 보니까. 어쨌든 입자 등은 그 사업체가 입주자 가반수가 입주하면 관리하라고 요구를 받으면 몇 개월 내에 입대를 구성합니까? 3개월 내에 입대를 구성하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밑에 내려가서 관리방법 결정합니다. 관리방법 결정 3번입니다. 관리방법 결정할 때 위탁관리할 수도 있고 자치관리할 수도 있죠. 특별히 위탁관리할 때는 어느 업자까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는 뭐 우리 주택관리회사다 이렇게 업자까지 얘기해가지고 사업체 통제하고 시장군수한테 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돼요. 사업자한테 통제하고 시장 군수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우리는 위탁관리를 했어. 그 업자는 우리 주택관리업자야. 이렇게 몇 개월 내? 3개월 내에 구성해가지고 다 끝내야 돼요. 밑에 가로입어. 사업체 주택관리업자 선정. 그러니까 이 사업체가 귀찮으면 누구한테 맡길 수 있다고요?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길 수가 있어요. 관리를 갖다가 직접 안 하고. 왜? 입대일부터 3개월 내에 통지가 왔거나 입대가 자치관리 안 하면 몇 개월 내에 구성해야 되죠? 6개월 구성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마냥 이 사업체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이때는 주택관리업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선정해야 된다. 이때 그 맡은 그리고 알려줘야 돼. 사업체는 야 니네들이 안 해가지고 내가 맡겨놨어 하고 알려주고 그 시장군수한테 알리고 입대에도 알려야 된다. 내가 주택관리업자 선정했거든. 이렇게 알려줍니다. 실무에서 들어봤죠? 아직 안 들어갔는가 여기? 혹시 들어봤으면 들어간 거, 안 들어봤으면 이 얘기를 꼭 할 거예요. 실무 교수님이. 이게 다 해드립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것 같다. 눈치 보니까. 전혀 얼굴빛이 안 변하는 거 보니까 안 들어본 것 같아요. 자. 3개월은 들어봤어요? 3개월로 입대에 맞는다. 들어봤어요, 그건? 그것도 안 들어봤는가요? 아직 여기까지 안 들어갔나 보나, 공부가. 28조. 입주자 대표와 관리계약. 입대의. 입대의 구성원은 누굴까요? 동대표예요, 동대표. 동대표 뽑죠? 이 동대표를 법으로 뭐라고 하냐면 동별대표자. 이렇게 동별대표자. 입대는 시험 문제 꼭 나와요. 양이 많고요. 중요하니까. 꼭 나옵니다. 동별대표자. 그래서 동대표가 모여가지고 입대가 되는데 입대에는 몇 명 이상 모이면 되느냐? 4명 이상 하면 돼. 4명 이상. 4명 이상. 아니 왜 하필은 주사자 4명일까? 5명이 아니고. 왜냐면 임원이 4명 이상 돼야 돼. 임원이 4명 이상 돼야 돼. 임원이 4명 이상이니까 구성원이 4명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명 이상입니다. 그래가지고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서 선거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선거구를 2개 등을 묶을 수도 있고 따로 쪼갤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인구 비례. 만약에 A동은 200세대 살고 B동은 100세대 사는데 그럼 어디가 더 많이 나와야 돼? 동대표가. 200세대가 더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니은 공동택단지를 수개로 구분해서 아까 공고 있었죠? 1공고, 2공고. 그럴 때는 먼저 입주한 공고부터 입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입주한 것부터 구성하고 나머지 공고는 어떠냐? 나머지 공고 입주 이행자가 가반수 입주할 다시 또 뭉쳐서 다시 입대를 구성합니다. 동대표 선출 들어갑니다. 동대표는요 어떻게 뽑느냐면 우리가 국회의원 대통령 뽑듯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합니다. 동대표는 간선제가 아니에요. 직접 선거예요. 대통령은 직접 뽑죠. 그렇게 합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합니다. 그리고 동대표 되려면 말이죠. 동대표 되려면 해당 단지 안에 주민등록 마치고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 아니면 6개월 이상입니다. 6개월 이상 살고 있었어야 돼요. 주민등록 마치고 단지 안에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입대인 만들 때 가로 열고 처음 입대인 만들 때는 6개월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안 살아요. 그땐 봐줘요. 처음 입대인 만들거나 두 번째 니은이 뭐냐면 공고별로 1공고, 2공고 이럴 때는 6개월이 필요 없어요.
괄호 열고 최초 또는 공구별, 니은의 단서, 이 공구별 이럴 때는 6개월 안 지켜도 돼요. 찾았어요 거기에? 조그만 것이 최초 입대를 구상하거나 일의 니은에 따라서 입대고 이럴 때는 제외한다. 이게 6개월 안 지켜도 괜찮다 그 뜻입니다. 니은,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마치로 거주하고 있을 것. 이거 왜 필요할까? 기억에 있었잖아요. 기억에 단지 안에 주민등록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하라고 있거든요. 근데 니은에 또 주민등록 마치고 거주고 왜 니은이 또 새로 들어갔냐? 이런 얘기예요. 설명드릴게요. 왜 기억하고 니은이 두 가지 다 들어갔을까? 아주 과학적으로 워낙 다툼이 많으니까 이걸 넣은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A동, B동, C동 있다. 단지 세대수가 똑같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 갑이란 사람이 이 단지 안에 주민등록 맞춰야 되죠. 이 단지 안에 주민등록 맞춰야 되고 그때 그것이 6개월 이상 돼야 되죠. 갑이. 근데 얘는 C동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동으로 나오려면 여기에 주민등록 돼 있어야 돼요. C동 동대표 되려면. 그러니까 갑은 B동 동대표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선거구에 주민등록 맞춰야 돼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 단지에도 주민등록 돼 있으면 해당 그 선거구 주민등록 돼야 돼요. 막말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국회의원도 그럴 거예요. 서울시 국회의원 서울시에 주민등록 됐을 뿐 아니라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 돼야 되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해당 선거 아파트로 이사 오잖아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런 것 같아요. 3번 결격사유. 굉장히 중요하죠. 결격사유 이거. 결격사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나왔어요. 이거 나왔습니다. 중요한데 나왔는데 거기 미성년자,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 이건 여러분들이 민법 배울 때 신물나게 배워요. 신물나게 배웁니다. 미성년자는 배웠겠네. 몇 세 미만이죠? 아직 안 배웠는가요? 19세 미만이죠? 그 다음에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도 좀 들어봤죠? 좀 똑똑한 분이 좀 모자르신 분들이에요? 모자르신 분이죠? 누가 더 모자르세요? 피성년 의견이 더 모자르죠? 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것도 장난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파산자 그러면 안 돼요. 파산자는 복권이 안 된 사람. 다음 이것은 뭐냐면 실형 선고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교도소 들어가 살았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끝난 걸로 보거나 면제되거나 해가지고 몇 년 지나야 되죠? 2년이 지나야 돼요. 2년 지나야 돼요. 리얼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말이에요. 끝나고 2년 지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2년, 그냥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안 되고, 유예기간 그냥 끝나면 되는 거예요. 2년까지 필요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위에 디귿은, 디귿 시형은 2년 지나야 되잖아요. 끝나고 2년 지나는데, 이거는 집행유예는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 기간 중에 있으면 안 되지만, 끝나면 2년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임원은요, 회장, 감사, 이사 세 가지가 있어요. 부회장 없어요. 총무도 없어요. 회장, 감사, 이사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회의록은 입대위가 작성하고 그 회의록은 누가 보관하냐? 여기서 잘 나와요. 누가 보관하죠? 관리 주체가 보관해요. 작성은 입대위에서, 보관은 관리 주체. 이건 여러분들 시험에서 맨날 할 겁니다. 얘기 다 할 거예요. 혹시 안 배운 건요, 다 시험에서 얘기해줘요, 나중에. 그런데 이때 회의록 좀 봅시다라고 세든 사람이 왔어요. 301호에 세든 사람이 회의록 좀 봅시다라고 왔다고요.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보여?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좀 복사해 주시오. 그럼 복사해 준다 안 한다? 해 주는데 다만 돈이 문제. 돈은 누가 낸다? 복사해가는 사람 돈 내야 돼요. 이런 것도 다 해놨어요. 돈 누가 낸다? 이것도 싸움 났나 봐요. 그러니까 법에다 넣는 거예요. 야, 이까지 것도 내가 돈 내야 되냐? 내가 관리비 되는데 이러니까 이건 아니라.
돈 내게 돼 있다. 규정이. 다음 2번 동대표 교육. 알아야 명령하죠. 알아야 동대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대의 운영 거기 입대의 구성원 교육, 동대표 교육 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교육을 실시합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때 두 가지 교육이에요. 운영교육하고 윤리교육, 도덕교육도 시켜요. 운영교육, 윤리교육. 어떤 윤리교육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운영교육과 윤리교육 시켜요. 그리고 입대의 구성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야 된다. 뭐 그건 뭐 있으나마나 규정이죠. 그건 당연한 거고. 관리계약. 끝내겠습니다. 요거는 끝내겠습니다. 위에 2번 관리계약. 관리계약은 자체적으로 지켜야 할 규약을 정한 거예요. 자체적으로. 근데 이게 규약이 같은 경기도인데 이 아파트는 규약이 이렇게 생겨먹었고 저 아파트는 규약이 이렇게 서로 너무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놨어요. 누가 그 샘플을 정하느냐, 기준을 누가 정하냐면 이게 준칙이라고 불러요. 그 준칙을 누가 정합니까? 시도의사가 준칙, 샘플을 정한다. 이게 시험지 많이 나왔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니라 통일성을 위해서 누가 정한다고요? 시도의사가 그 규약의 준칙을 정한다는 사실.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시험지 낼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 아니죠. 누가 낸다고요? 누가 정한다고요? 시도의사. 그래가지고 이번에 입주자 등은 이 준칙을 참조해서 규약을 정합니다. 준칙을 참조해서 규약을 정합니다. 이때 어린이집 임대료를 정할 때는 관리계약 준칙, 어린이집의 안전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해서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게 뭔 소리냐면 어린이집 임대료, 어린이집을 만약에 임대 준단 말이죠. 그때 만약에 임대료를 많이 받는 게 좋을까요? 적게 받는 게 좋을까요? 이게 계약을 할 때 이제 아마 입주자 대표가 할 텐데 어린이집 원장하고 임대료 계약할 거 아닙니까? 많이 받는 게 좋을까요? 아파트 입장입니다. 많이 받는 게 좋을까요? 적게 받는 게 좋을까요? 많이 받으면 그것도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이게 적정하게. 왜 그러냐면은 어린이집에 안정적 운영이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임대료 쪼들리면 이 어린이집 교육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기 돈 낸 게 되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임대료를 갖다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되고 적정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 임대료에다가 이게 어린이집 원장이 돈이 안 남으니까 땅 꽁수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끝내겠습니다. 근데 이제 301호에 갑돌이가 팔고 을돌이가 이사 왔어요. 을돌이는 그때 규약 만들 때 찬성 안 한 사람이 이제 이사 왔어요. 그 을돌이한테도 효력이 있다 없다? 규약이 효력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 승계한 자에도 효력이 있다. 을돌이가 와서 난 규약 만들 때 없었네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대로 효력이 미친단 말이죠. 이사 와도 승계한 사람, 지위를 승계한 사람도 효력이 있다. 그래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 공동대 관리법은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본 기초가 아니니까 들어만 놓으시고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얘기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1차 학교가 난 다음에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면 돼요. 그때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